김영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을 놓고 거듭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법안 심사 과정에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가 구성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작됩니다.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등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등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움직임에 정치권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정부 책임론을 놓고는 여야가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경기 둔화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경제 법안에 대한 전망과 세수 감소 우려 속 건전대적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을 국민의힘 유성걸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김영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김영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판결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절차상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영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퇴임한 이선의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지난 23일 헌재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을 내렸고 편향적인 헌법재판관 구성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재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고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5명은 이 국회에서 이루어진 정말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5분이 다 특정 연구회 출신 편향적인 인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판사가 어느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다. 이런 식의 평가는 뭐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심사 과정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면서도 판결 자체는 존중돼야 하고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서 편향됐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친에게 편법 증여 의혹과 아파트 실소유주 문제 등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과 세금 납부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돈을 빌려주는 차용 형식을 취하면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서 막 돈이 막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다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제 소명자로 낸 거에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 집을 지켜드린 거예요. 한편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별도 본회의 표결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국회가 모레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냅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깡통전세 방지법과 K칩스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나섭니다. 공석인 1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친 의원들만 발언하는 본회의와 달리 모든 의원이 참여해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전원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전원위 구성에 앞서 여야 간사와 전원위 개최 횟수와 토론 시간, 참여 의원 수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넣고 2주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전원위에서 단일안을 도출하고 4월 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정 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는 전원위에 앞서 본회의를 열고 깡통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입주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현황이나 빌릴 집의 보증금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모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기업들이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산업에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 60여 개의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2주 동안 열릴 예정인데요. 이 소식은 박지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모레잖아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기 위한 준비. 현재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이틀 후면 전원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아직 여야가 이 전원위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 운영 방식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제 이 전원위원회 이 의장을 맡게 된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여야 간사죠.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만났습니다. 전원위를 몇 차례 소집할지, 토론 시간은 얼마나 할지, 또 토론에 참여할 의원 수 등을 논의했지만 이 합의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가동되는 전원위는 이 대여섯 차례 정도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전원위가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후 이 거의 20년 만에 열리는 만큼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전원이 이제 참여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중지가 모아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선거제 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구상은 이렇습니다. 이제 전원위 논의를 통해서 마련된 선거제 안을 이제 다음 달 15일쯤 국회 정개특위로 넘긴다는 계획인데요. 네. 사실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로 선거제 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좀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네. 이 현역 의원들의 이 정치 생명이 걸린 데다 이 유불리에 대한 각 정당의 셈법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로드맵대로 이 전원위 논의를 거쳐서 이 4월 말 이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모레 이제 전원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고, 또 이제 국회가 오늘과 내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김영두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고요. 내일은 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 오늘 퇴임한 이선의 헌법재판관과 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이석대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장 이제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제 헌법재판관 이제 후보자라는 이제 말씀인데, 헌법재판관 추천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제 이 중에 3명은 이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을 하고요. 이 3명은 대법원장이, 또 다른 3명은 이 국회가 지명을 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합니다. 이번에 인사 검증을 받는 김영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 모두 대법원장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인데요. 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어서 이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 추천 333 이렇게 해서 이제 9명이 되는 거군요. 오늘 그 김영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제 김영도 후보자의 이 자질 검증보다는 이 검수완박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에서의 이 표결 심리 과정, 그 위장 탈당도 물론 위법하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법사위 심사, 과연 이것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헌재가 선고한 판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정치재판소라든가 유사정당 카르텔 이런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드는 생각은 소회는 어떠신지요?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그 판결 그 자체로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은 그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이제 진행이 되는데 미리 좀 살펴볼까요? 네, 내일 정정미 후보자 인사 검증에서도 이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결정을 두고 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 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이 농지법 위반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정 후보자가 이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이 경북 청도군에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정 후보자 이 명의만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이 부친이 농사를 지어온 것이라고 해명을 하면서도 이러한 경위를 막론하고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의견을 청취했다고요? 네,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 과인 생산된 쌀을 이제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내용인데요. 네. 이 정부도 여당인 국민의힘처럼 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이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정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과인 쌀 생산 구조가 더 심각해져 오는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는데 1조 4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했고요. 또 쌀값 하락과 탑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이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쯤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거부권, 즉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게 사실상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의미를 있는 이제 암시를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암시로 받아들여지고 있군요. 오늘 이슈 분석 박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징수 체제 등을 담은 방송법 제정 등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여당은 일방적 개최라고 반발하면서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없었고 야당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을 초청했다면서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공청회 개최는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여당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강제동원 부정 등 역사 왜곡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지만 원인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강민재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징병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년도 초등사회 교과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에 지원했다는 표현이 추가됐고 독도에 대해선 일본의 고유 영토란 내용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즉각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는 관계없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고가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국제적인 흐름이나 국제 우호 친선 이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의 문제이지.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 외교에 나선 결과라며 강력 비판하고 일본 정부에 직접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일 굴욕 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고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불효관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 소맥 한 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 감아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역사 왜곡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며 일편단심 일본 행보를 당장 멈추라고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성명을 내고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일 정상회담과 일본 교과서 왜곡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내 정유사와 은행 등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에 그 초과분을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도입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입조처는 보고서를 통해 초과 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일부 국가가 도입한 횡재세 대상은 석유 채굴 기업으로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을 기리는 달 탐사 특별전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시를 주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우주 탐사 여정을 보다 많은 국민들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 전시회를 기획했다며 우주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국회가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세계가 우주 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국회가 범정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우주 강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자고 말했습니다. 다누리호 모형과 다누리호가 촬영한 달 관련 사진 등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4월 1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난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화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춘난 전시회와 나눔 행사가 내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춘란이 전 세계인의 반려식물로 가치를 인정받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화해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고유의 매력으로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한국난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한국난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해서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 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제가 표시합니다. 정황 분석을 하는데 언어의 전략적 구사가 요즘 최근에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이 전광훈 목사를 가리켜 우파 처녀통일을 했다면서 극찬한 발언이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우파이면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에는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도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앞서 지난 10일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이 공개돼 한 차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신념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자 당시 이틀 만에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었죠. 당내 친윤계에서도 우려를 표한 데 이어서 김기현 대표 역시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경고성의 메시지와 함께 확실한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급기야 홍준표 대구시장 이딴 실언 논란에 그냥 제명을 시키자면서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비윤계 반응은 더할 듯한데요. 전광훈 목사가 어떤 기준으로 봐서 우파를 천하통일을 한 겁니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냥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파 내지는 우리 보수정당 자체를 굉장히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 또다시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를 예찬해서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온라인 게임인 삼국지 14나 하시라면서 일갈했습니다. 김견호의 새 지도부가 꾸려진 지도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드는데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 당내 지도부의 이 같은 극우 성향의 실언 또한 적잖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정치톡은 마누라 빼고 다 바꿨답니다. 대체적으로 당편 또 당의 통합 안정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고민을 한 적이 좀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것 같은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사무총장 유임 때문에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비명계, 이재명 대표가 단행한 당직 개편을 두고 정작 공천의 핵심인 사무총장 자리는 빠졌다면서 이 대표의 거취 결단 또한 없는 허울뿐인 개편이라고 반발한 건데요. 비명계가 인적쇄신 1순위로 요구한 사무총장은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유임돼서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것.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당대표직을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유지하면서 다른 당직을 바꿨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끄집어 내리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동안에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좀 물러나라. 네, 물러나라는 비명계와 잘된 인사라는 친명계, 다시금 민주당 내 잡음과 내홍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통합적 행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양보한 거다. 주영식 총장까지 비명계를 했다면 당 대표는 완전히 바지저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거는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저보고 하라 그랬으면 전 절대 안 한다고 그랬죠. 이 대표는 당직 개편안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인사들을 만족시킬 만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직 개편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말뜻의 함의 또한 분분한데요. 비명계 중용이라는 인적 쇄신을 단행한 이 대표 이번 결단에 따른 평가와 후폭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세수 펑크가 우려가 된다. 나라빚이 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와 관련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 법안의 전망은 어떤지, 국가 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지 경제 재정 전문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K칩스법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대치정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협치한 법안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에서 아무튼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초반에는 재벌에 대한 특혜 법안이 아니냐,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비판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과정을 좀 간단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네. 우리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할 겁니다.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재벌 또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관련되는 지원을 충분히 해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나라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세법 개정 때에 조금 부족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세제 관련되는 사항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과표 구간별로 해서 최고 세율을 좀 낮춰야 되겠다. 작년에까지 최고 세율이 25%였는데 네. 이걸 한 3%포인트 낮춰서 25%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고 각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기업의 경우에 말하여 반도체 K칩스법이라고 한 그 경우에 네. 6%에서 8%로 이렇게 됐는데 네. 그게 법인세가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경우 한번 보십시오. 또 대만 한번 보십시오. 일본 보십시오.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이 대기업의 경우에도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8% 돼 있는 걸 15%를 하고 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25%까지 올리는 이런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결국은 부자 감세다. 이건 너무 한 거다. 또 특히 과정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부족했던 것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뭐 그대로 놓고 이야기하면은 뭐 용산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과정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항은 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 초격차를 늘리기 네. 위해서는 해줘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국내 기업에 힘을 줘야 된다. 그 결국은 이제 뭐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는 걸 아마 내부적으로 충분히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우에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법으로는 4개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행령이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반도체, 네. 그다음 두 번째는 2차 전지, 그다음 세 번째는 백신, 네 번째는 디스플레이 이렇게만 돼 있던 것을 민주당에서 이거 말고도 수소도 좀 하자. 또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미래형 뭐 자동차보다는 더 넓게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좀 하자. 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좋다. 왜냐하면 국가 전략 기술로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아주 합의가 되었던 겁니다. 네, 오늘 저희 인터뷰를 위해서 자료를 이만큼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하나 여쭤봤는데 네, 첫 질문 그 다음 질문 것까지 다 말씀을 벌써 이제 막 하시려고 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K칩스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는데 여야 이견이 있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인데 지난 21일에 그 경제재정 소위에서 이렇게 정의를 거듭하다가 결국 의결되지 않고 이렇게 산회가 됐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은 법안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실 국회에서 논의된 게 19대 국회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19대 때에 처음 이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때 저도 공동 발의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경우에는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찬성하는 그 측과 반대하는 측이 아주 강한 그런 이론적 또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서 그렇군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 또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뭐 협동조합, 그다음 또 사회적 기업, 그다음 자활, 그리고 마을기업, 그리고 농어촌 법인 단체들 이렇게 5가지에다가 그다음에는 뭐 농협, 수협, 축협, 그다음에 산림조합 포함해서 여변초조합 이런 조합들까지 새마을금고, 신협 뭐 이런
기관까지 단체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은 이런 거예요. 이런 개별적인 그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개별 법도 있고 지금 규율하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할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만들자 하니까 굳이 이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네.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규제가 되고 또 지원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정의를 할 때에 사회적 가치라는 아주 좀 추상적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뭐 사회적 가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환경권이다, 인권이다, 노동, 그다음에 뭐 복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12가지 정도 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조직체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 하자. 뭐 사회적 경제 단체라고도 이야기하고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법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은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야당과 여당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경제 하니까 혹시라도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거하고 네. 연결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뭐 이야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심한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에는 경제재정소위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공청회까지 다 했던 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도 더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이어서 여야 간에 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정부 이제 국정과제인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나라 빚이 일정 수준을 이제 넘지 않도록 항상 이제 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자는 게 이제 기본 틀이고, 근데 내년 총선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지출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그 통제 장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여야 간에 이 부분도 역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그 이달 중에 처리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진짜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만은 이번 3월 달에 꼭 아까 말씀드렸던 K칩스법, 조세특례 제한법하고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희망을 했었는데 결국은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못해서 이번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제 30일이기 때문에 모레죠.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국가의 저 살림을 재정이라 하고 또 재정하고 하나의 그 가정의 살림하고를 보면은 빚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채무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 된다든지 또는 채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앞으로 갚을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이라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숫자로 나타내는 그 기본적인 규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빚은 어느 정도 이상 돼서는 안 되겠다. GDP 대비. 그걸 이제 채무 그 준칙이라 하고 그다음 수지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차이를 GDP 대비 얼마 이상 하지 말자. 또는 세입을 어느 만큼 매년 몇 % 이상 하자. 지출을 어느만큼 하지 말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국가재정법에 규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도 개정안을 냈고 또 이거를 재정건전화법을 따로 만들자라고 해서 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도 내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여야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또 앞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타이트할 필요 있느냐.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총선 이야기는 사실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 어려울 때에 재정을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지를 어느 정도 3% 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지금 냈는데 그게 이제 GDP 대비 전체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그렇군요. 네.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면 타이트하게 할 것 같으면 복지 지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네.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결국 있는데 이제 복지 그런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이견이 있는 거군요. 그런데 네. 그것도 이제 우려고 이견이라기보다도 재정 준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쓸 만큼은 쓰되 네. 우리가 규율을 가지고 쓰자 이런 그 기본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 야당 의원님들도 기본적으로는 그 규율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네.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 지금 뭐 참 지진으로 굉장히 힘들게 지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 두 개 국가만 재정 준칙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재정 준칙에 대한 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경제 안정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예.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 노동 문제인데요. 또 예, 뜨거운 예. 감자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노사 그 법치 관련되는 첫 번째 파트가 있고요. 네. 두 번째 파트는 제도하고 노동 시간에 관련되는 사항이. 그다음 세 번째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크게 봐서 노동 개혁에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 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 시장에 있어서의 법치 관련돼서는 지금 뭐 불법 행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수사와 또 조사와 이런 그런 사항이 이제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노동 시간 근로 시간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 위에서 지난번에 뭐 69시간 지금 현재 52시간을 맞는데 9시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새로이 지금 굉장히 그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에서 논의를 했던 사항은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노동시장이 같은 일을 또는 비슷한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가 난다든지 또는 근로 조건의 차이가 난다든지 이렇게 이중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부터 이제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심화가 되는 거예요. 대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 수직 계열화가 되니까 이 하청업체에 대한 대우라든지 임금은 좀 낮고 또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열악하고 네. 이렇게 해서 대기업과 정규직 그런 고용 안정이 되고 임금이 높은 그런 노동시장과 그다음에 중하청, 중소기업, 소기업 포함하는 그런 기업과 또 비정규직 관련되는 이렇게 이중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청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나 그 원청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아지지 네.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아마 제 생각으로 우리가 국민의힘에서도 두 번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제가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으로서 두 번이나 한 번은 회의를 하고 한 번은 민간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네. 아마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4월이나 조만간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관련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아마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노동은 또 이번 윤석열 정권의 뭐 핵심 과제 중에 또 뭐 핵심이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고민이 교육하고 또 있으실 뭐 것 연금하고 같고요. 노동 중에서 네네. 대통령께서도 네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이 노동개혁이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셔서 저희 당에서도 열심히 해서 노동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경제재정 전문가로 손꼽히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좀처럼 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이 세금이 이제 뭐 좀 덜 거치게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할 거라고 이제 밝히셨습니다. 정부 여당의 예산 편성 방향을 비롯한 그 관련 대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뭐 저도 행정부에서 예산실장도 하고 기재부 차관도 했습니다만 이 3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안 편성 지침이라는 것을 3월 말까지 각 부처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네. 시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국무회의 때에 대통령께서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 준칙도 건전재정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정이라는 게는 첫째 건전하고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목에 많이 써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을 줄인다고 또는 건전하다고 한다고 해서 써야 될 곳을 안 쓰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네. 써야 될 건 반드시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지금 저는 뭐 이번에 예산 편성 지침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국가의 기본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국방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또 우리가 방위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던 그 기본 지침을 가지고 이제 3월 말까지 각 부처에다가 전달하게 되고 시달하게 되면은 5월 말까지 내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요구를 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첫 번째는 약자 복지 중점 투자 방향이, 두 번째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는 그런 형태의 예산 편성 지침이 이제 곧 시달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요즘 그 가장 뜨거운 화두이자 문제가 이 민생과 경제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간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짧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들어올 때 깜짝 놀란 게 책을 한 권 가지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카메라에 비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 책상 위에 한가득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우리 네. 보좌진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줬는데 네. 사실 앞 페이지 한 장 정도만 하면 되는 그런 건데 아주 네. 참고 자료까지 아니, 그 포함해 자료만 갖고 오신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뭐 빨간색, 뭐 파란색 밑줄 뭐 굉장히 열심히 의원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좀 더 정리를 했죠. 네. 저는 밑줄 긋고 경제학 박사 나오십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경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경제는 사실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괜찮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네. 세계 경제가 어렵다니까 우리 그렇죠. 경제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네, 또 여당 그 경제안정위원장 아까 맡았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정책위 특위 등을 또 맡으시면서 정말 굵직하게 의정 활동을 해 오셨는데 자 이제 후반기 국회 들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갖고 계신 목표와 또 계획 같은 것도 여기서 밝혀주시죠. 예, 이제 21대 국회도 이제 1년 정도 남았는 것 같아요. 네. 후반기 중에서 이제 후반기인데 저는 뭐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특히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 더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복지 지출, 복지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그 경제 안정특별위원장으로서 또 국회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경제재정 전문가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님과 이제 함께 했는데요. 오늘 그 자료 중에 그 말씀 못하신 부분은 다음에 나머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소개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 다 했는 것입니다. 아, 예, 네. 그러십니까? 예. 오늘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깊어지는 경제 침체 속 다양한 경제 법안에 대한 전망을 비롯해서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정부 여당의 해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직 개편 인사를 두고 비명계가 반발하면서 또 다른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1년 동안 정책위 의장직을 맡았고 또 당 정책을 총괄하셨던 분이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내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중용하는 당직 개편 후폭풍이 당내 안에서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친명색이 다소 이제 옅어졌다는 그 평은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작 그 공천의 핵심 여러 가지 이제 총괄하는 그런 당직의 핵심인 사무총장직은 조정식 의원이 이제 그대로 유임이 되면서 이게 좀 약간 그 여러 가지 좀 모자란 그런 당직 개편이 아니냐 비판도 비명계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에서 다시 그 사퇴론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그 당직 인사 개편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네, 이번 당직 인선은 이제 통합, 항평, 안정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당직 개편을 한 건데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명계의 송갑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들어오시고 정세균 전 총리랑 가까웠던 김민석 의원님이 이제 정책위 의장, 김성주 의원님이 수석,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친문이라고 분류됐던 한명도 의원님이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또 권칠승 의원님이 수석 대변인으로 이제 당직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사무총장을 둘러싸고 뭐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대체로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뭐 100% 만족시킬 수야 있겠습니까? 또 의원들 간에 네네.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하는데 폭풍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의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꽤 폭넓게 당직 개편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강성 지지층이죠. 이른바 개딸들의 행보가 갈수록 좀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효과가 좀 없어 보이는데요. 심지어 그 이재명 대표에게마저 비명계 인사 단행에 항의 문자 그리고 전화까지 쏟아진다고 하는데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데 의원님 입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사안이든 이제 좌우로부터 비판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도 늘 얘기합니다만 상대 당하고의 차이만큼은 되겠냐.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단합해서 총선 승리로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큰 취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검수완박 법안의 이제 헌재 판결을 두고도 여야가 이제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검찰의 일부 수사권을 인정한 시행령을 이제 철회하라 이제 요구를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거부 의사를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소위 이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됐던 게 소위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나누어서 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임의로 어떤 것은 봐주고 어떤 것은 또 없는 먼지까지 털어대는 이런 방식의 불공정한 수사 기소의 핵심에는 그 두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그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해서 원래는 여야가 합의했다가 이제 여당이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깼는데 그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직접 수사 6개 권한을 경제와 부패를 제외하고 4개 권한을 축소하는 게 그 법안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헌재가 절차상은 약간 하자는 있지만 그 법안의 취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판결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맞춰서 시행령으로 다시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원위치한 한동훈 장관의 그런 시행령을 통한 통치행위 이런 건 당연히 수정하는 게 맞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